인생의 늦은 순간은 없다. 토지는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쓴 무려 26년의 창작 기간에 걸쳐 완성된 대하소설이다. 그래서인지 이 작품은 서문부터가 남다르다. 박경리 선생은 토지 일부를 연재 중이던 1971년 8월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젊은 나이에 찾아온 병마와 싸우며 작품을 연재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텐데 선생은 집필을 멈추지 않았다. 목숨이 있는 이상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서문에 밝힌 것처럼 고통을 선택했다. 퇴원하고 바로 다시 집필에 들어갔다. 수술 후 통증으로 몸이 아팠고 급격한 시력 감퇴에 글을 쓰는 행위 자체도 고통스러웠다.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하여 글을 쓰는 과정 자체가 맹렬한 투쟁이었다. 하지만 박경리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기회가 된다면 토지의 서문은 꼭 한번 정독해 보길 바란다. 어떤 고전의 서문보다 힘차다. 서문이 이미 작품 이상의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박경리 선생의 힘찬 기상이 고스란히 당신의 가슴에 복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삶이다. 제대로 사는 사람의 삶. 한없이 망설여지고 고통이 밀려오지만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인간은 느슨한 상태에서는 진정한 삶을 깨닫지 못한다. 아마도 박경리 선생 내면에서는 좋은 음식을 먹고 경치 좋은 휴양지에서 체력을 회복한 후에 글을 써도 되지 않냐고 한 자아가 또 다른 자아를 수없이 유혹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고통이 절정에 달해 죽음조차 두려워지지 않는 그 순간에 오히려 눈빛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그것을 선택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찾아와도 굴복하지 않고 등을 돌려 달아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기겠다는 나를 발견한 순간 정신이 완성되는 것이다.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늙은 어부의 이야기를 담은 노인과 바닷속 산티아고 노인은 허구의 인물이지만 박경리 선생은 실존하는 사람이고 실제하는 삶을 살아냈다. 물론 노인과 바다도 매년 한 번씩 읽을 만큼 짜릿한 감동이 있는 소설이다. 하지만 오늘 밤 박경리 선생이 태어난 통영에서 읽는 토지는 더 큰 감동을 전한다. 마치 번쩍하는 성광이 머리를 쪼개고 심장에 정통으로 내리꽂히듯 감동으로 인해 내가 천천히 변하는 게 아니라 선생의 정신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나태해진 나를 단칼에 내려친다.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다.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구나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이제 나는 아무리 험난한 길이 닥쳐올지라도 포기하고 좌절하며 돌아서지 않는다. 오로지 도전하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비상하는 사람이 된다. 통영이라는 지명은 어쩌면 인간에게 고통이 영원하다는 걸 알려주는 이름일 것이다. 이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인간을 비약적으로 날아오르게 만드는 고통이다. 고통 없이 자란 포도는 훌륭한 포도주가 될 수 없다. 척박한 땅에서 자란 포도나무는 스스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포도다운 포도를 키운다. 농부들은 땅이 너무 비옥하면 작물이 약하게 자란다고 걱정한다. 이런 고통의 아이러니를 박경리 선생은 당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었다. 그래서 토지는 어떤 작품보다 큰 감동을 준다. 특히나 보다 험난한 길이 남아있으리라는 예감을 담은 마지막 구절은 절대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글을 쓰겠다는 고통에 대한 여유마저 느껴진다. 고통을 극복해본 사람은 고통의 유익함을 안다.
고통에 저항하고 도망치는 사람은 결국 진짜 고통 속으로 빠져든다. 고통을 아는 사람은 도전하고 비상한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좌절하고 실패해서 더욱 큰 고통에 빠져든다. 고통은 도망칠수록 점점 더 큰 그림자가 되어 영원히 내 뒤를 따르며 날 괴롭힐 것이다. 고통을 향해 고개를 휙 돌리고 눈에 핏발이 서도록 고통을 노려보라.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가라. 고통의 그림자를 향해 성큼성큼 뛰어가 몸을 던져라. 박경리 선생이 말하는 기계는 나이도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토지 속 서금돌은 50고개를 바라보는 나이다. 본다고 표현했으니 40대 후반일 것이고 시대상을 감안하면 당시 사람들은 40대 후반이면 몸은 늙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다. 1897년의 한가위. 토지의 첫 문장이다. 1800년대 평균 기대 수명은 40세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2020년 평균 기대 수명은 81세다. 200여 년 사이에 생명의 시계가 2배가 늘었다. 그러니 서금돌이 말한 40대 후반의 나이는 지금의 80대 후반이다. 그런 서금돌이 이팔 청춘으로 돌아간 듯 몸은 늙었지만 구성진 목청만은 늙지 않았다고 하니 그 기계가 실로 대단한 것이다. 난 52세다. 절대 늙지 않았다. 우기는 게 아니다. 한 번도 52세인 내가 늙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 지금 52세인 내가 토지 속의 인물로 등장한다면 26세에 불과하다. 나는 3년 가까이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긍정 확언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한 번도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다. 항상 에너지가 넘친다. 생각의 차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52세인 내 친구들 역시 여전히 철없고 어리고 에너지가 넘친다.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다. 이 변화를 따라잡아야 한다. 52세면 뭔가를 시작하기에 심지어 이른 나이다. 50이라니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몸이 느려진다고 정신도 느려지는 게 아니다. 박경리 선생을 보라. 오히려 암 수술 후에 어쩌면 수술 전보다 더 젊어진 싱싱한 정신력으로 투지를 불태우며 토지를 쓰지 않았는가. 몸의 문제가 아니다. 정신의 문제다. 정신이 젊어야 한다. 정신이 젊다는 것은 창의적인 생각이 봄날 새싹 돋듯이 무수하게 솟아나는 것이다. 고전을 읽고 고전에 대한 글을 쓰는 요즘 내 정신은 어린아이처럼 즐거운 호기심과 신기한 상상이 흘러넘친다. 그냥 멍하게 세월을 따라가면 늙는다. 고전 읽기는 세월을 역행하는 것이다. 심지어 시간을 지배할 수 있다. 수천 년의 지혜가 고스란히 압축된 고전은 수십 년 동안 경험을 통해 알 수밖에 없는 지혜를 한 권의 책으로 알려준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경험이 쌓이면 점점 일을 완성하는 시간이 단축된다. 고전을 통해 삶을 완성하는 비밀을 미리 익힌다면 서투른 삶의 시간을 건너뛰고 바로 능숙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고전을 통해 시간을 압축하는 기술이다. 난 요즘 고전을 읽을수록 점차 젊어짐을 느낀다. 남들보다 빠른 시간 안에 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다. 남들이 2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고전의 지혜를 통해 1시간에 해낸다면
남들에게 남은 인생 50년이 내게는 100년처럼 주어지기 때문이다. 고전을 읽으면서 점점 젊어진다. 고전은 오래되고 낡은 것이 아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타임머신을 실제 삶에 실행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전이다. 훌쩍 지나간 시간의 의미. 칼 융이 말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만 열려 있다고. 남산 도서관에서 칼융 레드북을 읽다가 멈췄다. 의도를 갖지 않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 베스트셀러가 되겠다는 의도를 갖지 말라는 말이다. 장사를 하는데 돈을 벌겠다는 의도를 갖지 말라는 말이다. 세상을 사는데 행복하겠다는 의도를 갖지 말라는 말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오늘 이 책을 100쪽까지 읽을 작정이었는데 34쪽에서 멈추고 책을 덮는다. 그리고 산책하러 나간다. 사색이 이어진다. 의도를 숨기려는 건가? 아니면 아예 없애라는 건가?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벌겠다는 의도를 어떻게 없애지? 남산 도서관에 붙어 있는 작은 공원을 돌고 돌고 또 돈다. 어떻게 하면 의도를 갖지 않을까? 테레사 수녀 법정 스님 정도가 되어야 가능한 일 아닌가? 나처럼 세상에 물든 사람이 어떻게 의도를 갖지 않을 수 있을까? 갑자기 후두둑 하고 날아든 새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남산도서관 간판에 불이 켜졌다. 3시에 나온 것 같은데 벌써 저녁 6시다. 몇 시간째 여길 돌고 있었던 거지? 시간이 이렇게 간 줄 몰랐네. 아, 이거다, 이거야. 몰입이다. 의도를 잊는다는 건, 의도를 숨긴다는 건 바로 몰입하는 거였다. 처음 공원을 걷기 시작할 때 내게는 무언가를 깨닫겠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속 걸었다. 그러다 생각에 빠져들었고 그 사유에 잠기는 순간 깨닫겠다는 의도는 사라지고 오직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것이란 문장에만 집중하게 됐다. 그 뜻을 깨달아서 책에 쓰겠다는 의도는 없어지고 오직 문장과 내가 하나가 되어 걷고 또 걸은 것이다.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순간, 이 순간이 바로 몰입이다. 몰입 이론의 창시자이자 세계적 석학인 미하이 칙산트미하이 교수는 몰입 플로우라는 책에서 몰입을 이렇게 정의한다. 플로우란 행위에 깊게 몰입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될 때를 일컫는 심리적 상태이다. 몰입 플로우 5쪽.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인간은 몰입해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다. 정말 그렇다. 이 글을 쓰려고 노트북을 켤 때까지만 해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해외로 수천만 부가 팔려 나가길 바라는 의도를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글을 쓰기 시작하고 자료를 찾고 생각을 모아서 글 자체에 집중하자 의도가 사라졌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생각에 잠겨서 걸었던 그 순간이 결과를 떠나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별이 빛나는 밤과 자화상 등 수십 년간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그림 작품을 남긴 빈센트 반 고흐는 이런 말을 남겼다. 때때로 너무나도 강렬한 감정에 빠져 나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 마치 말을 할 때나 편지를 쓸 때 거침없이 단어들이 줄줄 쏟아져 나오듯이 분놀림이 이루어지곤 한다. 서양미술사 547쪽.
즐긴다는 건 이런 순간이다. 그림을 그리는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몰입했을 때 걸작이 탄생하는 것이다. 내가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다. 메밀국수를 팔러 출근할 때는 항상 돈을 벌겠다는 의도가 있다. 하지만 장사를 시작하고 주문을 받고 서빙하고 메밀국수를 삶다 보면 어느새 행위 자체에 몰입하게 되고 돈을 벌겠다는 의도를 잊는다. 무아지경 속에서 바쁜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그러다 보면 돈은 저절로 벌려 있다. 훌쩍 지나간 시간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이런 순간을 경험했을지 모른다. 처음에는 책을 읽어 돈을 벌고 지식을 얻고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겠다는 의도를 품었지만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경험. 내 책이 그런 책이 되기를. 아, 의도가 또 생겼네. 이런. 독자는 자신과 잘 맞는 책을 통해 임계점을 돌파하게 된다. 의도는 전략이고 몰입은 전술이다. 돈을 벌겠다는 의도는 얼마든지 가져라. 대신 일에 들어가면 집중하고 몰입해서 즐겨라. 돈을 쫓지 않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거다. 당신이 창업해서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상관없다. 어디에서든 일하기 시작하고 10분 후에는 몰입하라. 당신의 일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위해 일하지 말고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래, 나도 남을 위해 한번 일해보자. 지구를 위해 가치를 만들어보자 하고 덤비면 된다. 더 좋은 방법은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해보는 거다. 이게 바로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전략가 세스 고딘이 말한 지시받는 사람이 아닌 지시하는 사람의 삶이다. 지시하는 사람이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스스로 지시하는 사람이다.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그때 인간은 몰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해봤는데도 몰입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곳을 떠나라. 몰입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라. 오늘 하루 미치도록 몰입해서 일했다면 나는 죽음이 당장 닥쳐와도 평화롭게 맞이할 자신이 있다. 지금은 2023년 12월 30일 새벽 4시 10분이고 욕지도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칼 융 레드북에서 몰입 플로우로 생각이 이어지며 완성된다. 이런 깨달음이 내게 자유를 준다. 돈으로부터 자유,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새벽 2시에 일어나 글을 쓰기 시작했고 다시 시계를 보니 2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내게 이보다 행복한 2시간이 있을까? 억만금을 쓰며 여행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쇼핑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 칙센트 미하이 교수의 책 표지를 다시 본다. 제목에 몰입이라고 크게 쓰고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라고 적었다. 소비를 통해서는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날 수 없다. 소비는 끌려가는 것이고 지시받음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시간을 지배할 때 미치도록 행복해진다. 시간을 지배하는 방법은 몰입이다. 이 글을 읽는 새 10분이 훌쩍 지나갔다면 당신은 미치도록 행복한 순간을 경험한 것이다. 기억하라, 이 순간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앙드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사물은 어느 것이나 제 필요에서 태어나는 것이므로 말하자면 외부로 나타난 하나의 필요에 불과하다. 모든 존재는 필요에 의해 생겨났다. 나 역시 이 우주에, 이 지구에 필요에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 필요에 맞게 살고 있는가? 나는 개그맨으로 출발했다. 우주가 나를 개그맨으로 쓰려고 태어나게 한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독서를 통해 진짜 내가 태어난 이유를 찾기 위해 방향을 조금씩 바꾸었다. 개그맨에서 요식업 대표로, 작가로, 강사로 방향이 계속 바뀌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거인들이 깨어났다. 수백억 원 가치의 브랜드를 만드는 거인과 해외로 수출되는 책을 쓰는 거인, 강의로 사람들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인이 차례대로 깨어났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은 필요에 순응하며 살고 있다. 정확한 자리에서 우주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며 조화롭게 살고 있다. 문제는 인간이다. 인간도 본능적으로는 우주가 원하는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태어났지만 스스로 이성을 만들어 생각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인간만이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 인간이 자연에 순응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만든 생각 중 대표적인 것이 욕심이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 우주가 필요로 하는 존재는 타자에 도움이 되는 존재인데 인간은 혼자만 잘 먹고 소비한다. 지금부터 생각해보자. 우주는 나를 무엇에 쓰려고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들었는가? 필요를 사전에 찾아보면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음이라 풀이된다. 우주가 반드시 나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다는 거다. 그렇다면 우주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요구되는 바가 있다는 것은 외부에서 나를 원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의 방향을 외부로 향하게 설정해야 한다. 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자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구와 온 우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보내야 쓸모 있는 좋은 아이디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야 지구에 도움이 되고 자신도 떳떳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반대로 오로지 내 행복, 내 만족, 내 돈을 위해 생각을 출발시키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공해만 일으키는 쓸모없는 사람이 될 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말이다. 느리게 가더라도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금 당장 쓸모 있는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누구에게나 때가 있다. 우주가 당신을 원하는 때, 그 순간을 알아차리기 위해 모든 감각을 외부를 향해 열고 있어야 한다. 내 안에는 아직 수많은 거인들이 잠들어 있다. 거인을 깨우는 유일한 방법은 책을 읽는 것이다. 책은 내가 몰랐던 세상을 보여주고 그곳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 그곳엔 진짜 내가 살고 있었다. 이제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은 시간에 갈 수 있다. 고전은 이런 예민한 감각을 키워준다. 고전이야말로 인간에게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고전이 수천 년 동안 인간과 함께하는 이유는 인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요해서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취해야 한다. 마치 맑은 공기가 필요해 숨을 쉬어야 하고 수분이 필요해 물을 마셔야 하는 것과 같다. 숨을 쉬지 않으면 10분 이상 살 수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일주일 이상 살 수 없다.
고전을 취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다. 내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쓸모없는 삶을 산다면 산다고 할 수 없다. 새는 하늘에서 날고 사자는 육지를 달리며 고래는 바다를 헤엄친다. 그들은 그곳에 필요한 존재이고 그곳에서 자유를 누린다. 당신은 지금 있는 곳에서 자유로운가? 마음껏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가? 혹시 당신은 사자로 태어났는데 지금 바닷속에서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 당신이 지금 머무는 곳에서 숨이 막힌다면 고전을 펼쳐라. 당신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고전이 안내해 줄 것이다. 그곳에서 마음껏 숨 쉬고 뛰고 헤엄쳐라. 우주는 모든 존재가 자유롭길 원한다. 당신이 자유로워야 우주가 웃는다. 당신이 우주이기 때문이다. 결국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고전을 읽은 제대로 된 당신.